그 5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보지만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다들 코로나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녹색연합에서 준비한 2020년 기후행동학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시네요. 네. 잠깐 준비 안 된 서점이 있어서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안 들린다고 얘기해줘요. 됐어요. 오케이. 네, 이제 다 세팅이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2020년 녹색연합 기후행동학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녹색연합 기후회의 출신 황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이라서 조금 여러 가지로 어색하죠. 네. 저희 오늘은 이렇게 3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 성북동에 있는 녹색연합 사무실, 우리 강사 선생님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독립서점인 이음책방 그리고 풀무질 서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이런 강의 프로그램 하면 다들 그러셨겠지만 큰 강의실 빌려서 강사님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질문하고 이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참 오래 가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이렇게 불리고 있는 기후위기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제 폭염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기후 파업, 그레타 툰베리, 또 올해 호주 산불 그리고 코로나까지 이런 연속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 또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사회 시스템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기획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예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바로 기후위기와 건강입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를 겪는 이 시기에 아주 뭔가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후변화가 과연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코로나가 기후변화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우리 사회 시스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강사님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선생님이시고요.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에서 활동하시는 이상윤 선생님이십니다.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시고요. 오랫동안 이런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작업 환경, 노동 환경과 또 이 사회 환경과 우리 건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연구해 오시고 또 활동해 오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부터는 약 1시간 정도 선생님 모시고 선생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상윤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생소하긴 한데 여러분하고 오늘 1시간 동안 얘기할 것은 주로 이제 건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기후위기라는 현실 속에서 이 건강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특별히 최근 유행하고 있는 그런 감염병이 또 이렇게 기후위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금 소상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사실 기후위기는 지구 전체의 문명의 위기이고 또 지구 자체 그 자연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인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그러한 위기입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이 지금 현재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이 기후위기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파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흔히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극단적인 기후 이벤트라고 하는 가령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홍수라든지 뭐 가뭄 이런 걸로 인한 사망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것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위험이긴 하지만 사실은 위험의 크기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사실 당연히 이제 폭염이나 가뭄, 홍수, 또 해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목숨을 많이 앗아가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연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기후 위기가 진행되면서 이런 극단적인 기후 이벤트의 횟수도 엄청 증가하고 있고 또 그 크기나 여파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폭염이나 또는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한 사망, 건강 피해가 상당히 크지만 사실 수로 따지면 그 숫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더 큰 영향은 저희가 이제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보는 것인데 바로 대기오염에 의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수질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먹거리 체계의 변화로 인한 것이든지 오늘 주요 주제인 감염병에 의한 변화들이 굉장히 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기후 위기가 사회 인프라나 시스템을 마비시켜서 건강이나 의료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그런 특히 이제 제3세계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오염,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세먼지가 전 국민이 제일 걱정하는 위험 중에 매번 설문조사를 하면 고순위에 드는데요. 사실 이 대기오염 문제, 미세먼지의 문제는 기후위기의 문제와 그 근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문제는 바로 기후변화로 인한 부산물로 봐야 되고 기후위기로 인한 간접적 영향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인 기후 이벤트, 뭐 가뭄이 든다든지 홍수가 든든 해일이 들면 물이 범람하게 되죠. 또는 물이 굉장히 마르게 됩니다. 물이 굉장히 마르면 그 안에 산소 포화도 같은 게 좀 낮아지면서 그 안에서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저희가 수인성 감염병이라고 하는 뭐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창궐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게 범람해서 인간이 사는 그런 주거 지역까지 그게 침범해지면 이러한 엄청 큰 수인성 감염병의 유행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전에 뭐 카트리나 헤일이 왔을 때나 아니면 IT에 지진이 났을 때나 이럴 때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먹거리 위기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후위기로 인해서 세계의 먹거리 생산 체계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의 생산량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먹거리의 질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가령 뭐 쌀이나 밀 등을 예로 들자면 그 안에 영양소의 변화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생산량도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먹거리 체계의 변화, 특히 이제 식중독이나 이런 위험도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먹거리 체계의 변화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고, 마지막으로 이 감염병도 기후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오늘 주요 주제가 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보다도 사실은 벡터본 디지즈라고 해서 매개체에 의해서 감염되는 그런 감염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나 뭐 찌찌가무시나 이런 병들인데, 그것은 진드기나 아니면 모기가 옮기는 그런 감염병이거든요. 근데 모기나 진드기 같은 것들이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댕기열 같은 경우도 모기가 옮기는 병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건 역시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서 제3세계 국민을 엄청나게 많이 죽게 만드는 대표적인 감염병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평균 기온이 10도 정도 섭씨 돼야지만 이게 유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점차 이 유행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감염되지 않던 지역까지도 점차 감염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 오늘 주요 주제가 될 그런 부분도 많이 늘고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접적 영향과 직접적 영향과 더불어서 이런 기후 변화는 사회 시스템에 엄청난 큰 여파를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이주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그 부분도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가령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이주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이제 국제적인 이 분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토지 이용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또는 먹거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인해서 이주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그 나라에 존재하는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경제 시스템이 크게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시스템의 파괴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병들고, 또 역시 뒤에서 후술하겠지만 그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나 질병자 수를 추산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결과들도 있는데 그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매년 엄청난 수의, 특히 제3세계의 국민들을 중심으로 죽어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각각의 주제가 굉장히 깊게 보아야 할 지점이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오늘은 기후위기와 감염병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감염병은 이 바이러스, 지금은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 독자적으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의 3요소라고 해서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가령 호스트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숙주가 면역 체계가 건강하거나 그러면 사실은 질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주가 면역 체계가 낮아서 질병에 잘 걸리던 조건이 있더라도, 사회 환경이 이런 것들을 잘 막게, 또는 자연 환경이 그런 것들을 잘 배리어를 가지고 사람에게까지 오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사람에게 질병이 걸리지는 않죠. 사실은 그래서 감염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동적인 과정입니다. 하나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과, 흔히 숙주라고 하는 사람과, 또 바이러스나 세균이 될 수 있는 이런 감염원이 굉장히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면서 실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이나믹한 변화에 뭔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그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고, 흔히 요즘 유행하는 그래서 이제 시스템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그 학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흔히 이제 원헬스라고도 표현되지만 인간의 건강과 동물 또는 지구의 건강이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개념이 최근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개념 자체가 이런저런 비판의 지점들이 있긴 있지만 오늘 뭐 그 부분은 중요한 뭐 토론의 지점은 아닐 것 같고요. 단지 사람의 건강이 이와 같이 굉장히 복잡한 동적 구조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굉장히 생태계의 동적인 변화, 그리고 그것의 안정성이 깨어짐과 동시에 지구 자체의 건강 또는 생태계의 건강, 그리고 더 좁게는 사람의 건강이 서로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기후변화와 감염병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기후변화와 그 감염병을 직접적으로 연관짓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염병을 일으키는 요인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한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즘 굉장히 제가 인터뷰나 이런 걸 하면서 힘든 것이 많은 분들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냥 날이 더워졌으니까 인수공통 감염병도 증가하고 그래서 코로나도 생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이 역동적으로 만나면서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감염병 증가에 저희는 이제 사회 생태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사회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이런 생태적 요인이 감염병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 생태적 요인의 변화가 기후 변화라는 그 현상을 일으키는 공통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조금 돌려서 얘기했지만 기후 변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사회 생태적 요인의 변화가 있는데 이 근본에는 이 같은 근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감염병 증가의 주요 원인이 사실 도시화나 세계화 또는 토지 이용의 변화 등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기후 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증가와 기후 위기의 가속화는 같은 어떤 근본적인 원인에 의한 촉발된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후 온난화 자체도 더워지는 것 자체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벡터본 디지즈, 매개체에 의해서 감염되는 감염병은 기후 자체가 1도씨, 2도씨 증가할 때마다 전파력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해서 감염병이 더 확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감염병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감염병이 확산되고 증가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되게 하기 때문에 가령 뭐 식중독이나 수인성 감염병이나 매개에 의한 감염병 이 세 가지는 기후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훨씬 더 증가하는 것이 많이 밝혀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 또는 뭐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온도가 증가하면서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가설은 아직까지는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요. 각 바이러스가
이 전파력을 강하게 가지는 적정 온도라는 것이 다 다릅니다. 물론 어떤 바이러스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더 잘 전파되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지만 어떤 바이러스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더 잘 전파되는 바이러스도 있기 때문이죠.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드리면 그림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로축이 그 적정 온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가르친 그 적정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감염병이 더 잘 되는 해당되는 바이러스가 바로 주황색 그래프입니다. 그림 A에서 주황색 그래프인데 저 경우에는 당연히 굉장히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감염 전파력도 확산되고 거기에 감염되는 사람들도 많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바이러스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북반구와 남반구 그러니까 위도가 좀 높은 지역과 위도가 낮은 지역이 조금 다르긴 한데 위도가 높은 지역,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는 그런 나라는 B 그래프에 해당되는데 일반적인 바이러스 유행 패턴이 요 하늘색 유행 패턴입니다. 적정 온도가 되면 그게 어떤 때인지 바이러스들마다 굉장히 다르지만 그 적정 온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요 바이러스는 지금 7월에 굉장히 피크를 이루는 이런 바이러스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하늘색 피크와 같은 것들을 주로 그리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기후 패턴에서. 그런데 만약에 기후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적정 온도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이 경우에 3월에도 오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시죠? 이전에는 그 기온이 3월 달에는 그 기온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기온 자체가 올라가면 3월 달에도 한번 피크가 오고 7월 달에도 8월 달에도 피크가 한번 오는 이런 형태로 온도가 기온 자체가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피크가 여러 번 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열대 지역처럼 사계절이 특별히 있지 않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처럼 이렇게 이제 피크가 여러 번 이렇게 1년에 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기온 자체가 올라가면 피크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뭐 온도가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더 활성화된다라는 일반론을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이런 감염병의 피크가 자주 올 수 있을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가 됐으면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질문 주시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 하더라고요. 더워지면 바이러스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더워지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이러스의 돌연변인데 돌연변이도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묻는데 그것은 아직 확증된 바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네네. 인수공통 감염병의 팬데믹은 사실은 이런 기후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요인들이 1차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점차 줄어들어서 야생동물이 이 산림과 인간이나 아니면 가축과 만나지 않는 지역에 주로 있어야 되는데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이 야생동물들이 인간이 사는 쪽으로 또는 가축들이 존재하는 쪽으로 자주 오게 되면서 만나지 않아야 될 만남이 생기게 되고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는 이런 만남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사실 야생동물의 이동 패턴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나 가축들과의 만남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돌연변이가 더 확산되는 돌연변이 확률이 더 증가하는 그런데 물론
또 한 가지 문제는 돌연변이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19처럼 굉장히 감염력도 전파력도 높고 치사율도 상당히 높은 이러한 바이러스로 탄생할 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돌연변이가 많이 증가한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서 굉장히 위험한 돌연변이가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또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들은 국지적으로 유행하는데 그칩니다. 사실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코로나19처럼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수공통 감염병들은 또 전파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인수공통 감염병들은 국지적으로 가령 아프리카 지역에서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나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나 이렇게 국지적으로 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을 강타했던 메르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주로 중동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국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떠한 조건이 맞닥뜨려지게 되면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때 저희가 오늘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팬데믹이라는 사실 인류 역사상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그 횟수가 조금 증가하고 있어서 걱정인 그러한 굉장히 끔찍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종 감염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국지적으로 탄생했다가 사그라들고 탄생했다 사그라들고 이래서 문제지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매년 신종 감염병이 해당 지역의 그 국민들을 굉장히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는 많고 그런 것들을 실제 발생했던 이벤트를 수치화하고 앞으로 이런저러한 아까 얘기했지만 신종 감염병이 발생한 사회 생태적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시화라든지 세계화라든지 아니면 토지 이용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추론해 보면 이렇게 붉은색 지역으로 나와 있는 곳이 신종 감염병 핫스팟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도 보시면 아주 빨갛지는 않지만 상당히 주황색에 가까운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사실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발생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주요 인수공통 감염병이 굉장히 인류의 목숨을 앗아갔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유행 때 많이 알려진 것은 흔히 이제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1918년 이 독감 바이러스인데요. 그거 외에도 사실은 HIV, AIDS라고 부르는 그런 바이러스도 인수공통 감염병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09년에 이제 돼지 독감으로 불리우긴 했지만 그것은 이제 잘못 명명된 것으로 나중에 많이 시정이 됐고 돼지 독감이 신종 플루 또는 신종 독감이라고 알려진 그런 것으로 인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최근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또 많은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2019년 겨울부터 저희가 코로나19라는 더 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호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많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출현은 얘기된 것이었고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이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되어 있지 않았었던 것이죠. 이 문제를 굉장히 사소하게 취급했기에 저희가 그 후과를 지금 엄청나게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로 태어나게 되는 것은 바이러스라는 요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나 뭐 공부도 굉장히 증가했는데요. 바이러스라는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사실 저희 의학 영역에서 굉장히 독특한 존재인데요. 생명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무생명체라고도 좀 보기도 그런 그 중간에 있는 어떠한 물질 내지는 경계에 있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NA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식은 하지만 이 증식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희 생명체처럼 하는 증식과는 또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는데 가령 이것은 예로 든 것인데 H7N9이라고 해서 최근에 조류 독감했던 그런 바이러스를 보면 다양한 동물들의 존재하던 바이러스에서 조금씩 RNA를 따다가 신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가령 야생 오리에 있는 파란색 RNA, 그리고 야생 조류에 있는 초록색 RNA, 그리고 닭에게 있는 이런 이 주황색 RNA, 그 다음에 또 다른 닭에 있는 빨간색 RNA, 이런 것들이 막 합쳐져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탄생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그것 자체가 사람하고 접촉하게 되면서 사람에게 전염성이 있게 되는 이 별표 표시된 형태로 그렇게 이제 새로운 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이러한 바이러스로 존재할 때에는 이 종간의 전파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종간에 가령 오리에서 닭으로, 뭐 닭에서 돼지에게로 이렇게도 전파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RNA가 섞이게 되면 종간 감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사람과에도 전파시킬 수 있는 RNA가 획득된다면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코로나19는 그와 같이 아직까지 그 유래가 어딘지는 뭐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뭐 박쥐일 수도 있고 뭐 천산납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존재하던 바이러스는 사실 사람한테까지 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를 통해서 사람한테 올 수 있는 형질을 획득을 했고, 그리고 사람한테 온다고 해도 또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시키는 그런 RNA를 가지기가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동물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에서 사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된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그 감염병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런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그럼 얼마나 많은 위협과 또는 그 피해가 있을 것인가를 추산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모두 다 굉장히 과소 추계됐을 거라는 가정하에 가장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을 때도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은 죽지 않아도 될 사망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저희 쪽에서는 예방 가능한 사망이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30년부터 2050년 사이에
해마다 25만 명 정도가 이런 기후위기가 아니었으면 죽지 않았을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 부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서 2050년까지 한 50만 명 정도가 추가 사망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 단연 으뜸은 이 미세먼지로 인한 추가 사망인데요. 연간 650만 명 또는 900만 명,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만 명 연간입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정도가, 한국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도 앞으로 더 심각하겠지만 추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존 증가는 사실 오존은 대기권이 아닌 지역에 있을 때는 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 오존이 대기권에 증가하면 이게 굉장히 호흡기나 이쪽에 자극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데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기권의 오존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 역시 연간 100만 명 이상을 죽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한 경제학자들 중심의 모임인데요. 이런 데조차도 먼 미래가 아니라 2030년이면 10년 정도잖아요. 10년 후까지 한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을 이 기후위기라는 이 단일 요인 때문에 극단적인 빈곤 상태로 내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가 사실 인간의 건강이나 생명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위기인지를 저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기후 위기는 굉장히 이런 말씀드리면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사회적인 존재이고 더불어 굉장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뭐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저는 밝히지만 종교인은 아닙니다. 저는 무신론자인데 종교인들 계시면 조금 거부감이 느낄 수도 있겠군요. 네, 하지만 저는 무신론자인데 그런 종교적 의미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부 환경과의 반응에 사실은 본인이 느끼건 느끼지 않건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이거든요. 동물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실제 실증적인 연구들을 한 것을 보면 기후변화가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한국은 지금 뭐 사계절이 있어서 조금 더 지금 느끼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남태평양 지역의 이제 조그만 섬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산림이 엄청 파괴되고 있는 뭐 아마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의 변화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뒤흔드는 그런 경험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거로 인해서 사실 사람도 동물처럼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이렇게 도시화되거나 과학이라는 것에 이렇게 굉장히 되어 있는 분들은 조금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자연하고의 이 접촉면이 넓거나 아니면 기존의 자연과 굉장히 밀착된 생활을 하는 주민분들일수록 이런 패턴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기후변화는 굉장히 인간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오늘 핵심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 영향은 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후 정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기후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이 계층에 따라서 또는 인종에 따라서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그리고 젠더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자원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이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후 위기는 그 위기 자체가 생태적 위기고 지구의 위기인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존에 존재하는 인류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더 증폭시키고 그로 인한 갈등을 더 확산시키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후 위기 그 자체보다도 사람이 거기 개입해서 만든 여러 가지 영향들에 대한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에 대한 개입은 당연히 이런 불평등과 부정의를 해소하는 측면으로 개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기후변화는 특히 이런 아동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성인에 비해서 아동들은 굉장히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뭐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인데 이와 같이 아이들은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가 건강이나 생명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이 실제 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년부터 이제 그레타 툰베리 등 지금 미래 세대에 짊어질 뭐 청년이나 아이들이 기후 위기에 주된 운동,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의 주체로 나서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그러한 악 영향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뭔가 미래 세대에게 좋은 것만을 물려줘야 해야 될 지금 현재 세대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넘친 건 아니죠? 아니, 15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특별히 건강과 생명의 관점에서 기후 위기를 보았을 때 이러한 지점들, 특별히 이제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 기후 위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저의 문제의식은 이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기후 위기와 관련된 대응도 집중을 해야 되고 또한 운동도 그러한 부정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사실 저는 기후운동 전체를 포괄하는 활동가나 운동가는 아니고 제가 기후위기와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의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위험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프리 코로나 시대와 다른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뭐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정의롭고 건강한 회복을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과 재정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부정의한 방식으로 또는 건강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에 저희는 강력히 반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러한 부정의하고 불건강한 회복이 아니라 정의롭고 건강한 회복을 위한데 돈을 써라라고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이후에 정부가 어디에다 돈을 쓸 것인지가 굉장히 큰 논쟁과 운동의 핵심 지점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 역시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는 돈을 써라! 돈을 써라! 라는 데만 집중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돈조차도 많이 안 쓰고 있어서 지금 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너무 이 재정 건전성에 얽매여 있어서 전 세계가 돈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 보수적으로 돈을 안 쓰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체제를 위해서 정부가 돈을 써라! 돈을 써라! 라는 얘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돈을 어디다 써라 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돈을 쓰는 것이 과거의 체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쓰이게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쪽으로 쓰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더 정의롭고 건강한 회복을 위한 곳에 쓰여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뭐 에너지 전환 문제는 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교통이나 운수 체계의 변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건강 측면에서도 기존에 존재하는 이러한 이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 중심의 그러한 교통 운수 체계는 굉장히 건강에 해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탄소 제로 체계나 특히 이제 걷기나 자전거처럼 사람이 직접 사람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것들, 특히 이제 대중교통 중심의 그런 체계로 전환이 굉장히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이 정의롭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도 이러한 방식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도 이러한 체계가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먹거리 체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먹거리가 지금은 점차 기업이 모든 것들 먹거리를 주도하는 그런 체계라면 그런 것들은 생태에도 안 좋지만 사람 건강에도 안 좋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대부분의 먹거리들이 사실은 기업형으로 만들어진 농업이나 축산업 내지는 그러한 기업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등에 의한 사실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딴 얘기긴 하지만 그러한 질병을 최근 저희 의학계 내에서는 기업이 만들어낸 질병 이런 이제 표현이 할 정도로 사실 이 먹거리 체계를 기업이 굉장히 장악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병들게 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로컬 중심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로 변화시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러한 체계가 당연히 일자리를 잃게 만들게 하는 노동자들을 생기게 할 수 있고 특정 지역사회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경제적 기반을 또 허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 체계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정책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후 위기가 계층이나 연령대뿐만 아니라 젠더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평등하게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젠더 형평성, 젠더의 불형평성,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 기후 행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탄성을 높이기라는 표현을 좀 어려운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런저런 액션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기후 위기가 굉장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진행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이제 저희가 어댑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적응하는 그러한 체제로의 그러한 활동들도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평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이나 운동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령 폭염에 의한 건강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도 사실 폭염에 의한 지난 시기의 사례들을 보면 폭염에 의해서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이 제대로 된 주거를 가지지 못한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그 환경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 노동계층에게 굉장히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하여튼 기후 변화와 운동에 대한 대응 지점에 있어서 이런 누가 더 그 피해를 보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계층과 대상에 대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정의로운 대응의 가장 중요한 한 원칙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는 이 기후 변화가 어떠한 이 과정과 루트를 통해서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가를 좀 살펴봤고요. 그 중에 특별히 요즘 관심이 많이 있는 감염병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후 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간접적인 피해, 더군다나 이제 인프라나 사회 시스템의 파괴에 의한 피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인가에 대한 계량에 대한 것들을 좀 봤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이것에 대한 피해가 계층별, 연령별, 젠더별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운동의 측면에서는 그러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청하시면서 사전에 미리 몇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질문부터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최근 기후 정의에 관심이 생겼어요. 건강과 질병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더 먼저 타격받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궁금해요. 어떤 복지나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이런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위기랑 딱히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게 이제 건강 불평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사실 건강이라는 게 되게 이제 생물학적인 측면이 강해서 아픈 거는 뭐 유전자 때문에 아프고 뭐 이런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인 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굉장히 긴밀하게 영향을 받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예가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가지고,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걸 하나의 지표로 삼아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봤더니 엄청나게 자원이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전반적으로 오래 살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일찍 죽는 걸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국가 간 비교를 해도 잘 사는 나라 국민과 못 사는 나라 국민이 차이가 큰. 그래서 사실 이거는 흔히 이제 한국 사회에 한동안 유행했던 정의론이라는 측면에서 이건 굉장히 부정의한 현실인 거죠. 왜냐하면 건강의 그런 불평등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느 지역에 또는 어느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내 수명이 결정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부정의는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후 위기 역시 똑같이 건강 불평등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복지나 대책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지점에서 조금 어려운 것이 이런 건강 불평등 또는 기후 위기로 인한 불평등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나 복지 대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출발선상 의료로 치료는 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병이 안 걸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병이 안 걸리게 만드는 것은 의료나 복지 시스템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나 복지 시스템 말고 대표적인 게 노동 시스템, 어떤 일자리일 것이냐, 그리고 교육 시스템, 어떤 교육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향후 불평등이 어떻게 시정될 것이냐, 또는 사회 환경, 아까 얘기했지만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사회에 얼마나 숲이 많거나 공원이 많으냐, 뭐 이런 것들,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건강 불평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흔히 말해서 다학제적인 또는 다 영역의 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는 뭐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 불평등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건 어쨌든 이게 한두 가지 정책이나 어떤 복지, 뭐 의료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얽혀 있다. 저희가 그 선생님 모시면서 선생님 계신 그 건강과 대안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의료, 건강이 의료 시스템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학문, 뭐 인류학, 사회학, 뭐 정치학, 모든 학문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에 있어서도 그런 여러 학문들과 같이 교류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게 한두 가지의 어떤 정책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 전체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혹시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지금 현장에 계실까요? 충분히 답이 되셨을까요? 무쇼를 하셨을까요? 거기가 책방이니까요. 건강 격차라는 책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건강 불평등을 연구한 학자가 쓴 책인데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또 뭐 리처드 윌킨슨이라는 또 학자가 쓴 저작들이 한국에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책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두어 가지 정도가 번역되어 있는데요. 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불평등이 어떻게 건강을 파괴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부정의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어서 오늘 서점에서 꼭 구매해 가십시오. 제가 그 책의 출판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제가 그거 번역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네. 예, 평등해야 건강하다. 평등해야 건강해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추천해주신 책 꼭 우리 풀부지 이음 이런 독립서점 이용해서 하시면 우리 지역 서점도 살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양식도 넓히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주신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최근 이제 발생하는 바이러스들이 인수공통 감염병, 그러니까 동물에서 오는 감염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수공통 감염병 말고 식물에서부터 오는 다른 원인으로 오는 감염병도 있을까요? 그리고 이걸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야생동물 말고 축산업을 통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식물에 의해서 되는 감염병도 많고요. 대표적인 게 곰팡이들이죠. 네네. 곰팡이로 인한 감염병들이 있고요. 또 식물에만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드물게 또 사람에게 감염되거나 아니면 사람의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서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돼지 독감으로 알려진 것이 공장식 축삭을 하고 있었던 그런 가축 우리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협종 연행하면서 신종 바이러스가 탄생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그래서 많이 얘기됐던 것이 공장식 축사의 폐해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축산업 등등에서 다양한 감염원의 발생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감염원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 그 책상에도 굉장히 많은 세균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피부에도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자체, 어떤 학자들은 사실 우리 몸은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만큼 우리 몸의 주인은 사실은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더 주인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 지금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하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없는 세계를 꿈꿀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자연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병이 없는 세계가 좋은 세계도 아닙니다. 무균 상태에 세상에 아무런 병도 없는 사회를 우리가 꿈꾸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병과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되게 악감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더불어서 자연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그들의 존재 패턴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문제가 그러한 존재 자체에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고 교정해야 될 것은 아예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이란 병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병이 일어나는 것이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더 확산시키는 것,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것, 이런 데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것이지 세상에 죽음도 없고 병도 없는 세상을 꿈꾼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네, 좀 답변을 주셔서 아마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혹시 현장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제가 어느 책방인지 말씀드릴게요. 이음 책방 한 분 손 드셨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질문의 자리로 나오셔서 네,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우려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이 아무래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까가 고민이 될 텐데 지금 정부에서 보면은 의료를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진료를 하겠다고 본다고 한다면 제가 과거부터 의료민영화를 반대해왔던 사람으로서 어떤 초석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우려점은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 개인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불한 개인이 지불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뭐 공기청정기를 넘어서 갖고 다니는 청정기에다가 그다음에 의료까지 온통 뭐 멸균하겠다라는 뭐 의료 관리기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이 다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핵발전이나 아니면 화력발전에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지역 주민들하고 내가 아는 지인들하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그런 방법 같은 것을 좀 제시해 주시면 지역에서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좀 해야 될까 실전적인 걸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좀. 예, 두 가지 질문 주셨네요. 한 가지는 비대면 원격 의료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이게 방역이 너무 개인이 알아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다 보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 걸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 한번 의견 주시죠. 네, 첫 번째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코로나 시기에 특수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에 이 필요성이 있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직접 병원에 가기를 두려워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병원에 갔을 때 뭔가 감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감염이 됐다고 생각해서 병원 자체를 안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해결책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을 이 시기에 만드는 것의 필요성 자체를 사실은 아예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죠. 그 이후. 지금 현재 사실 코로나 시기에 특별한 상황에서 양해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걱정하는 것이 이 이후에 그때 이런 걸 해봤는데 좋지 않더냐라는 것으로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사실은 그게 개인의 어떤 효용이나 그 편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기업이나 자본의 이해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조금 연관되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방역 시기에만 용인되는 것이 사실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문제나 이런 전자감시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막 지금 색출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평상시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이거는 웬 빅브러더 이럴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서 이 시기에만 그걸 해라라고 사회가 용인해 준 것인데 사실 걱정은 이것이 끝난 다음에도 야 그거 해봤더니 이런 저런 점에서 편하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감시 시스템이 확산될 것을 많은 정보인권 활동가들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의료의 측면에서는 사실은 대면 진료가 훨씬 효과가 높고 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에 이런 비대면 진료 해봤더니 뭐 괜찮던데? 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본과 기업의 이해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의료 정책 측면이 아니라 산업적 정책의 측면에서 확산시킨다면 그것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사회경제적으로 사실 불평등을 아까 오늘 이제 불평등의 화두인데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방역의 개인.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봐서 개인에게 어떠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해서 하는 방향과 그것이 아닌 집단,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신경 쓰지 않더라도 사회가 또는 그 지역사회가 어떤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건강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효과적이고 또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은 두 번째 방식입니다. 개인에게 뭔가를 해라라고 해서 개인이 뭔가 실천을 해야지만 건강하게 하는 방식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간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죠. 가령 마스크를 써라, 손을 씻어라, 그리고 뭐 사람과의 간격을 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 잘 하셨지만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문제도 마스크를 써서 해결하고 공기청정기를 해서 하라 그러면 그것은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과 구매하지 않는 사람의 불평등을 더 크게 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뭔가 개인화하고 각자 도생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게 하는 방식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게 시킨 방향도 타겟을 기업에 맞추고 지역사회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체가 변화하게, 가령 예를 들자면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개인이 걸어다니고 뭐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개인한테 너무 막 그 압박을 줄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자체에 주차장을 덜 만들고 그 지역사회 공원을 더 만들고 차도를 줄이고 도보를 늘리면 그것은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를 만들고 이렇게 지역의 어떤 지역사회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역도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와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프면 쉬라고 하는데 아프면 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얘기한 걸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많이 얘기하지만 유급병가라는 제도가 있다면 또는 상병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다면 그거는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뭔가 제도나 조건들을 바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이렇게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여기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음 책방에 질문의 의자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마지막에 정의롭고 건강한 회복을 위해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한 거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거기 여러 가지 중에서 젠더 형평성에 관해서 그 기후 행동을 할 수 있다고도 해주셨는데 어떤 방법이 예시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아까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영향이 젠더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이 제1세계에서는 그것들을 경험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사 노동이나 아니면은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악영향을 몸으로 느껴야 될 그러한 일 자체를 여성들이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후 위기로 인한 악영향이 특히 이제 임산부들에게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태아에게도 굉장히 큰 악영, 미세먼지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기후 위기가 결코 젠더에 따라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강조함과 더불어서 운동을 해나감에 있어서도 젠더 중심성을 그래서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운동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뜨겁게 하고 있고 전 세계도 뜨겁게 하고 있는 젠더 형평성 문제가 결코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이것 역시 같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기후 위기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젠더 중심성이라는 가치를 주요하게 고려할 때만이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지점을 명확하게 저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어떻게 답이 되셨나요? 네, 좀 추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사이에 이게 벌써 모기가 날아다니던데 감염병을 일으키는 모기가 이게 벌써 올해 모기가 출현하는 것도 이게 기후변화의 징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뭐 한 분 정도 혹시 현장에서 더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죠. 네, 저쪽에 풀무질에서 두 분 드셨습니다. 두 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분, 네, 풀무질에서 질문해 주시죠. 네, 강의 감사드리고요. 강의 중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2030년 되면 1억 명 이상이 빈곤에서 사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게 직접적으로 뭐 그러니까 폭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질병이나 아니면 식량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복합적인 것인지가 하나가 궁금했고요. 들으면서 또 하나는 그 더워지면서 빙하가 녹아서 빙하 속에 살고 있는 뭐 바이러스가 이제 다시 출몰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더 많은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마지막 질문은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그 3세대 때부터 장애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 태아가 태어났을 때 그 쥐실험으로 밝혀진 결과가 있다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한테도 그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세 가지 질문 주셨고요. 첫 번째가 제일 좋거든요. 첫 번째 질문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마이크가 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발표 중에 말씀해 주셨을 때 2030년에 1억 명 이상 해서 사망한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뭐 폭염인지 아니면은 그냥 식량 부족인지 혹은 질병 때문인지 혹은 복합적인 건지 혹은 어떤 것들이 조금 더 큰 요인이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 네, 뒤에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이제 세 번째가 뭐였죠? 3세대. 예, 3세대까지는 아직 인간 대상 연구에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건강 영향으로 2세가량 그러니까 저체중아 출산이 증가하는 거, 미세먼지가 굉장히 고농도로 높은 지역에서는 저체중아 출산이 많이,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이제 미숙아라고 표현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미숙아라는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안 쓰고 저체중아, 그러니까 보나 체중보다 적은 그런 아이로 태어나는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아이가 또 태어나서 아이를 가졌을 때 3세까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인간에게서는 아직 그런 정도가 되려면 유전자에 뭔가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사람 대상 연구에서 그것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빙하가 예, 빙하가 녹아서 기존에 거기서 존재했던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고 그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빙하가 녹으면서 이 고대나 하여튼 이전에 존재하던 바이러스가 오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딴 거보다도 얼려져 있으면 이 모든 생명체가 그렇지만 바이러스는 죽는 거는 아니고 생체 활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녹으면 그게 다시 생체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옛날에 그렇게 얼려져서 존재하던 바이러스니까 여태까지 인간이나 동물이 지금 살고 있는 동물은 만나지 못한 바이러스였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가 출몰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바이러스 출몰 자체가 그러면 질병을 특히 이런 코로나19와 같이 굉장히 이러한 신종 감염병 측면에서 독한 질병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노출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나쁜 바이러스가 될 것이라는 가정은 그거는 1차 방정식은 아니거든요. 물론 확률은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겼고 그 새로운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위험할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이 조금은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 1억 명은 제가 그 얘기한 거는 1억 명이 2030년까지 더 죽는다는 것은 아니고 세계은행에서 1억 명이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 빠질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나의 폭염이나 뭐 가뭄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2030년까지 1억 명 정도가 단순히 이 기후 위기 때문에 다른 요인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도 뭐 빈곤에 많이 빠지죠. 가령 아프리카 지역에서 국지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전쟁이 대부분 굉장히 빈곤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인데 그런 요인이 아니라 기후 위기, 기후 변화라는 단일 요인만으로 추가적으로 1억 명이 더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 빠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세 가지 질문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더 궁금한 게 있으실 수 있고 저도 뭐 궁금한 게 이제 말씀드리면 생각나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강연 마무리하면서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잘 전달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핵심적인 메시지는 자연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고 사람의 문제의 핵심은 정의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기후위기가 위기인 이유는 자연 자체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런 불평등,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악화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지점에서 이 사람이 만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데 집중해야 될 필요가 기후 위기를 위한 운동에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지는 핵심은 기후위기, 건강 전부 다 사회 문제가 핵심이다. 이 말씀이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상준 선생님 예전에 말씀 강의 중에 제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의 백신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하는 이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이상윤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